많이 됐어요. 추우신 분들 여기 담요 조금 온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혹시 추우신 분들은 담요 있습니다. 요새 애들 학원에 다 잠바 입고 다니더라고요. 추워가지고. 네. 후드티도 입고 다녀요? 모자 쓰고. 거의 중1 어머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중1? 6분. 네. 중2 2분. 중3. 오늘은 골고루네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중3 어머님들이 대부분 많이 오셨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 국어학원 원장 박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제목은 수능 내신 고득점을 위한 국어 능력의 실질적 향상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실제로 뭐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중등부시니까 맞다. 고등부 저기 위에가 혹시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현 국어학원 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족보닷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족보닷컴. 그렇게 이제 자료 만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특징은 좀 자료가 많습니다. 구리에서 많은 게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고등부에서 좀 빛을 발하는데 중등부 자료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이현 국어학원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상태고요. 그전에는 이제 중계동에서 제가 그 국어 세움이라 그래서 중계동에 제일 큰 국어학원인데 거기서 고3 전담으로 수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송파가 주로 이제 활동 무대였는데요. 한 15년 정도 송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 국어를 만든 지는 한 7년째, 올해 7년째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마 간판은 보셨을 텐데요. 잘하는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 같은 경우 보면 서울대를 저희 학원 고3 애들 중에서 6명이나 보냈습니다.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엄청 많은 겁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원 애들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3 애들이 그 중에 6명이면 진짜 많은 거고요. 우리가 보통 구리 지역에서 이제 되게 잘하는 학교도 저기를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고등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6명 보냈고 뭐 다른 학교 합하면 꽤 이제 절반 이상이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원 분위기가 약간 공부 쪽이 아니고 다른 쪽 분위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재미도 좀 덜하고 다른 학원보다 막 놀아주고 뭐 애들하고 먹고 이런 것도 좀 덜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위권 애들도 있고요. 와서 차차 이렇게 상위권이 돼가는 애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오셨을 때 이제 관심사가 뭘까 하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봤습니다. 뭘 궁금해 하실까? 어떤 게 궁금하셔서 오셨나요? 커리큘럼. 학원 커리큘럼이 궁금하셨어요. 어머님은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저 이제 수능을 전혀 몰라가지고 네. 고등급에서 우등급 바뀌고 이런. 고교 학점제 같은 거 바뀌는 내용이 궁금하셨군요. 어머님은 혹시? 저는 7층에서 학원 되게 자주 뵀어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긴 했었어요. 7층이요? 네, 7층에. 로봇 학원에서. 로봇 학원 다니시는군요. 직접 다녔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 말씀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다들 궁금해 하시겠죠. 책을 어떻게 하면 좀 읽을까? 책을 읽어야 되나? 독해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 설명이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원래 고등학교 학원이에요. 이번에 중등부가 제대로는 처음 생기는 겁니다. 중3만 7월, 8월 달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왜 중등부를, 죄송해요, 귀찮게, 왜 하냐? 갑자기 왜 하게 됐냐 하면, 고1에 올라와서 정말 애도 열심히 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올라가는 애가 70%면 30% 애들이 안 올라가요. 안 돼. 이게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막 붙잡아 놓고 집에 안 보내고 같이 울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언제 결정이 되는지 거슬러 가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손을 좀 대야 이게 우리는 안 되는 애들을 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그 시점이 고등학교에서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막 열심히 중등부 해볼 거고요. 잘 되면 좀 더 내려야 될까요? 뭐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언제가 핵심이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든요. 아시죠?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일단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입시를 해야 되는데, 입시는 3년 후 일인데 지금은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드립다 모의고사 풀면 되나? 고등부 과장 다 땡겨서 하면 되나? 그러니까 이 고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고교학점제 큰 변화죠. 어느 고등학교 가야 좋은가? 그래서 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네 가지인데 사실 질문 하나예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의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어의 기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산이라서 이게 성능이죠. 기본 중에 기본 이렇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냥 애들은 베이스 오브 베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오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독해죠. 독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거 국어는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이고, 수학에서 수학 서술형 몰라서 못 푼다 이런 말씀도 항상 하시고, 영어 독해 집은 길어지니까 국어 딸려가지고 영어 독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항상 하시는데, 그럼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할 수 있는가? 한 문장을 한번 볼게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시작.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거 안 읽는 어머님들은 이제 애들 공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아시는 어머님 있으세요? 배경은 1930년대고요. 이 작가 이름이 2글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어떤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날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애들이 이 문장을 받다 쳐요. 그러면 이제 독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일단 뭐가 걸려서 안 되나요? 단어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제는 이게 동물의 사체를 갖다가 굳혀가지고 전시용으로 해놓은 거라는 지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천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박제가 된다는 건 범죄 스릴러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가지고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 자기의 꿈을 막 펼치고 싶은데 그걸 못 펼치고 수동적이 되거나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제목이 뭐였다고요? 그럼 뭐 하고 싶다? 나라가 이제 펼치고 싶다.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첫 문장을.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단어 간의 관계, 되어 버린, 좀 안 좋은 의미 같다. 수동형, 피동형인 거고 좀 안 좋은 의미 같다. 몇 년 되지? 지식인을 의미하는가? 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이 이게 시작이 되지만 쭉 밑으로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가니까 앞에 읽었던 내용을 머리 한켠에 잠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능력 다 필요한 겁니다. 읽기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읽기 속도는 적절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빠른 읽기 속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수능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몇 분이죠? 수능 국어는 80분입니다. 그러니까 80분 동안 이 초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 이 수많은 문제,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읽기 속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 문장을 보니까 이런 거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올릴 수 있나? 이런 걸 다 합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들은 미리 형성된 사고의 틀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공부를 하면, 많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딱딱 잡혀가지고 유연성도 생기고 하는 것처럼
많이 읽으면 머릿속에 틀이 잡혀가지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두 개의 방에 딱 집어넣은 다음 비교를 쭉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배경 지식 앤드 틀이 있어야 됩니다. 스키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런 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서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애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정도를 읽고 한 80에서 90%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머님들도 옛날에 이제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겉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아무 이제 느낌이 없잖아요. 제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씩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해볼까요? 담요 덮고 계신 어머님, 혹시 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뭐인 것 같으세요? 네 글자입니다. 인과관계. 맞습니다. 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2론, 비슷합니다. 제2론 중에 천인감론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읽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 애들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고등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이렇게 같이 읽어요. 요거는 아시죠? 평가원 수능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모의고사를 1년에 2번 보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대 이후에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끊어요.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까지 이제 읽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 네 글자를 읽을 때 중세 시대가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근대가 됐는데 서양의 철학자들은 뭐가 새로 생겼냐 하면 과학적 세계관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무슨적 세계관이 있었을까요? 너무 다들 공부를 잘하셨잖아, 어머님들. 종교적 세계관이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근대 과학적 세계관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인과관계가 무슨 작용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작용. 그러니까 마녀가 막 이렇게 하면 마녀 때문에 재앙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정신적 작용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물리적만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흉은 뭐라 그랬냐 하면 인과관계는 직접 관찰할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인과 결과만 관찰할 수 있지 인과관계는 관찰할 수가 없다고요.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해서 앞문장하고 연결하면 추위가 뭘까요? 원인. 강물이 얼었다가 뭘까요? 결과. 그러면 인과관계는 뭘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추위는 관찰할 수가 있어. 강물이 얼은 것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방식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가의 길이가 쫙 길겠죠. 그 밑에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애들은 읽다가 중간에 막 바나나 얘기도 나오고 바나나 그림자가 가다가 막 변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읽다가 이 글이 인과관계에 대한 글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럴 때쯤에서 나가 딱 등장합니다. 나가 등장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단어가 또 문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재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까지 읽고 똘똘한 놈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어느 게 원인일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현상이 내려서 인간의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건 올바른 인과관계. 근데 거꾸로 인간이 예를 들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하늘에서 태풍을 내렸어 하는 거는 저 위에로 따지면 잘못된 인과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려면 머릿속에 근대, 중세, 고대 이런 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물리적 작용, 정신적 작용이라는 틀이 있어야 되고 그런 틀에 맞춰서 정보를 끼워 넣은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지 단어를 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럼 틀은 안 갖춰졌는데 자꾸 이런 모의고사를 때려 부어요. 그럼 애는 자꾸 70점이 나오는데 60점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꾸 풀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주제인데요. 우리가 중등부대 뭘 할 거냐? 틀을 잡는 작업들을 좀 할 겁니다. 이제 유일한 해결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책을 재미있게 읽어가면서 책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까 5개 정도의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걸 뭐 따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독서를 많이 시킬 건데요.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야의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분야의 독서나 다 괜찮습니다. 집중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애들이 읽을 때 그러니까 몰입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면 뭐 어릴 때 뭐 애가 저런 책을 읽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읽도록 내버려 두세요. 고등학교 와서 다른 과목 다 못하는데 국어만 한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국어만 잘하니? 그러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무슨 책 읽었니? 그럼 말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인터넷 소설, 판타지 소설 이런 걸 완전히 매니아였던 거예요. 막 빠르게 읽었어. 그래도 독해 능력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량은 어느 정도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아주 맥시멈으로 잡은 건 아닌데 아시죠?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서도 많이 읽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뭐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10권도 읽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집중이 돼서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20분, 30분 지나야지 그 안으로 몰입해 가면서 누가 불러도 밥 먹으라 해도 모를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잠깐씩 읽어서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나눠서 읽어라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안으로 빠져 들어가야 돼요. 요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3,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높은 뭐 지식,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안 나옵니다. 정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단편적인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볼 수 있는 책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뭐 상도 주고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애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초등학교 얘기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 우리 놓친 애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얘네가 중등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1, 2학년 막차를 탄 겁니다. 얘네는 가능성이 있어요. 독서를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는 초등학교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할 게 그래도 꽤 있어서 학교에서도 할 게 꽤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적절하게 나눠줘야 돼요. 완전히 이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읽으라 그러면 안 되고 분야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애도 노력하지만 어머니도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해가지고 애한테 습관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 형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60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뭐 43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43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안 시켜도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습관할 수 있도록 예외 두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 시켜서 조금이나마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독서가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해 능력의 70% 정도 되는 작품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처음에는 아주 쉬워서 재미있는 것들. 그냥 막 읽을 수 있는 거. 선생님 이런 거 또 10권도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책들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 난이도를 올려갈 거고요. 3번 중요한데요. 선생님하고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가 책 읽는 시간을 정해 줄 거예요. 정하고 그 시간에 책 읽었다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다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선생님도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걸로
쭉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고요.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2개월 차까지는 조금 재미있는 작품,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도 보고, 그래서 문항 전체다 해서 전체를 다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독서 스케줄은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는 일주에 한 권씩 갈 텐데 크게 부담 없는 정도 두께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권, 아까 제가 하루에 3-4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런 애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안 되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요때는 양을 많이 해서 여기서는 일주에 한 권이라 했지만 막 독서왕 선발하고 나면 한 달 동안 100권 읽는 애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또 당근을 주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작품도 들어가고, 특히 3.6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독서 목록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 같은 거. 여기서 1학기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다가 2학기 되면 조금 이제 공부 쪽으로 조금 더 가서 2주에 한 권 정도 진행하고요. 중3 되면 이제 여기서는 1, 2학년하고 좀 단절이 됩니다. 이때는 독서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에 꼭 나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비문학 분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책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러니까 폭넓게 배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얇게.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365에서는 필독서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애들 다 읽히기도 하고요. 그 전에 미리 읽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태까지 비문학 분야 나온 걸 한번 따져보니까 이 책의 대략 3분의 2 정도가 비문학 지문으로 다 연계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학년 졸업하기 전에는 뭔가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뭐 엔트로피라든지 그런 책들 같이 도전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독서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 학원의 어떤 뭐라 그러죠? 기조, 모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실질적인 실력의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3가지 교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고3 때 이상기 선생님이라는 국어 선생님 계셨는데 서울대 국문과 나오셔서 너무 이제 좋으신 분이었는데 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다가 목이 아프시잖아요. 국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야, 너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읽으면 또 뒤에 가요. 자, 밑줄 쳐라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그런 비슷한 종류의 수업밖에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머님들도 학창 시절에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실도 있습니다. 20-30년 전에 고등학교 교실 있었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나겠죠. 자, B 교실 모습 상상해 볼게요. 애들끼리 이제 책상 이렇게 안 앉고요. 다 모여요. 막 이렇게 모둠해가지고 뭐 하나 이제 과제를 주면 그거를 읽고 나서 애들끼리 토론도 하고 답을 내요. 그리고 모둠의 발표자,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이 막 질문도 하고요.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브루타 뭐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모든 단원을 다 그렇게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와부고에 그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요.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답을 안 알려줘. 그러니까 애들이 발표를 하면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얘기는 약간 보편적이지 않고 좀 특이한 얘기다. 이런 걸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은 그거를 답을 안 알려주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버리지. 그러니까 애들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좋은 수업이긴 한데 입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교과에서는 전체 10단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2단원 정도가 이런 단원으로 아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교실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실이죠. 선생님 수업 준비 엄청 해오시고 프레젠테이션 띄우고 막 밑줄 치면서 설명하고 애가 졸면 막 소리 질러 막 이러면 애가 깜짝 놀라서 깨고 그 다음에 야 따라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웃으면서 수업하고 따라하고 같이 대답하고 이런 교실의 수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 열정적인 선생님, 열정적인 애들이 만나면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학원은 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닙니다. 질의응답이 많이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숙제를 다 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시작을 해요. 1번 문제 답을 여기 이제 10명 정도면 10명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번호를 10개를 써요. 여기다가 쓰고 나서 앞에 친구한테 너는 왜 이게 3번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뒤에 애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뒤에 친구는 답이 4번이래요. 너는 왜 4번이야?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느낌을 얘기하면 안 되고 지문의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둘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뒤에 학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맨 앞에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요. 얘는 이렇다고 하는데 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얘가 다시 반박을 해요. 일리가 있으면 또 다른 응답도 듣고 그렇게 이제 애들이 쭉 듣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녹화를 하는데 그거 다 녹음이 돼요. 듣고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러다가 한 명이 보통은 승복을 하거든요. 헛소리한 친구가 승복을 해요. 그럼 이제 승복을 안 하고 둘이 팽팽한 경우에는 제가 기준을 잡아서 근거가 5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근거하고 이 근거는 빼야 돼. 왜 빼야 되면 이러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가이드를 잡아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숙제를 안 해올 수가 없어요. 너 해봐 그랬는데 네, 애들이 저는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러면 민망하죠. 애들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제를 다 잘해오게 되고 그런 방식의 수업이 왜 좋은가, 왜 좋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 정확한 개념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교재도 여러 개 집필을 하고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수능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25년치의 수능 자료를 다 분석해서 연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러면 참고서에 그게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에서 어떤 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출제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거꾸로 여기서 뭐가 등장하고 뭐가 등장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라고 그 세부적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는 뭐 작가가 신의 입장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하고 원리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개념을 좀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좋은 수업이 되려면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참고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배웠으면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로 나와 있는 거 2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로 나왔을 때 여기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고 나서 그 연습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게 좋은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를 틀리는 애들은 왜 틀리는지를 애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잘 했는데 10개 중에 9개를 잘 맞췄는데 나머지 1개를 삐끗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삐끗 하는 걸 계속 봐요. 아, 저렇게 하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는 과정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인강보다 이런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잘못됐네. 우리가 소크라테스 3파법이라 그러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네 라는 거를 알아내는 순간 그게 자기 거가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에는 다양한 생각의 충돌,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충돌의 병합, 어느 게 맞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달하는 수업은 저는 좋은 수업이지만 70%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중등부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독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도 배우는데 문학은 읽기도 해야 되지만 고등부 준비에서는 용어를 좀 배워야 됩니다. 문학 용어들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고1 때는 옆에 어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어휘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거에 맞는 비문학들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중2에는 독해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가고요.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중간에 조금 다른하고 다르게 특이한 것은 이런 겁니다. 문학 긴작품 몰입이라는 것은 보통 그 소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설이 잘라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 전체를 다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전체 작품들을 하나씩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중3은 이제 고등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중등부랑 비슷한데, 여기 가면 이제 이게 50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두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제 고등부에 필요한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애들은 빠르게 이렇게 듣고 이제 재료를 쌓아 놓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고1 들어가면 이것들을 재조립해서 수능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재료가 있어야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0편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난이도는 한 1년 정도 앞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때부터 고1 비문학 들어가요. 중2 말부터. 그 다음 중3 되면 이제 초반까지 그러고, 여기 때부터는 고1의 상난이도 비문학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1은 끝나고요. 애들마다 순서 수준이 약간 다르니까, 중3 겨울방학 때면 저희 학원의 탑클래스 반 애들은 고2 모의고사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중등부 1학년 교재 샘플로 제가 여기다 넣어봤고요. 여기는 이제 단어 교재입니다. 단어 교재. 단어가 이제 뭐 각인되다. 중1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추구하다, 뭐 폄하하다, 현혹하다 이런 단어들 나와 있고요. 예문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모 쳐져 있잖아요. 여기도 네모 쳐져 있고, 여기서 이제 한 2, 3분 공부할 시간 주고요. 딱 덮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테스트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앞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한 문제들, 비문학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교재가 비문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등부 커리큘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커리큘럼은 1년 단위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심화돼서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심화돼서 여기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은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 교재들입니다. 어디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 만들어낸 교재고, 어디서 이제 따와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다 쳐가지고 만든 교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안 끊어요. 절대 끝까지. 여기서밖에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이연 수능 문학의 정석 뭐 이런 식으로, 독서의 정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 얘기니까요. 교재 그냥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고등부 교재인데 딱 봐도 좀 보기 싫게 생겼죠. 답답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그냥 문제들이 있고, 그 뒤에는 연습 문제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책이죠. 수학의 정석. 그러니 이거 제가 쓴 교재인데, 이게 수능 독서의 정석이라는 교재입니다. 원리 설명하고 유제 풀어보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교재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부터 다른 학원 교재하고 전혀 달라요. 다른 학원의 교재 목차 펼쳐 보십시오, 어머님들. 이렇게 된 목차는 없습니다. 학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중학교도 궁금하시고 고등학교도 궁금하시니까. 우리 지역 중학교가 어떤 학교를 진학을 많이 하는가 보면 뭐 대부분이 그냥 일반고를 갑니다. 한 학교만 좀 특이하네요. 어느 학교가 특이하죠? 삼육중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73%밖에 일반고를 안 가고, 과학고를 5명이나 갔고, 외고를 16명이 갔고, 자사고도 30명이나 갔습니다. 뭐 삼육중이 잘 하는 학교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조금씩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건 있더라고요. 특성화고를 조금 보내는 학교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그래도 중등부 수준이 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장자가 조금 높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양주 지역입니다. 남양주 지역은 일단 뭐부터 다르냐면, 여기 인원을 보시면 이제 요렇잖아요. 막 여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지역 초등학교 한 학년에 몇 반인지 아시죠? 저학년 3반.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25명씩 치면 75명이잖아요. 여기 3개 학년 있잖아요. 전교 학생 다 모으면 몇 명이죠? 200명대 초반. 그럼 이거는 지금 한 학년 인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 6년, 5, 6년 후에는 전체 애들이 이 명수가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 따기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몇 등급제로 바꾼 거냐? 5등급제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과목이 다 나눠지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조금씩으로 인원이 묶이는데 등급 거기서 내야 되는 건데 거기서 1등급이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또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남양주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남양주는 이제 인원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첫 회라서 이제 인원이 이렇고요. 오히려 남양주에서 외고, 자사고를 조금씩 보냅니다. 이제 구리 지역은 그런 학교들이 좀 적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 점수인데 중1이라서 시험을 안 보죠.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삼육 보고요. 그 다음에 다산 중도 봅니다. 그러니까 2학기 시험 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다 안 보는데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구리 지역 말고 대조군으로 강남에 있는 중학교 하나 갖다 넣어놨어요. 어느 중학교일까요? 휘문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은 88, 평균이 88. 보면 90점대, 80점대, 70, 60, 50점대. 90점대가 56.1명. 절반 이상은 90점 맞는다. 그러면 쉬웠을 수도 있고요. 난이도는 평이했는데 애들이 잘했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지역 학교들이죠. 그럼 평균 점수는 요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게 90점대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요 90점대 학생들 숫자 보면 그래도 장자가 좀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강남 중학교가 65.8%까지 갑니다. 90점 맞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문제가 쉬운 것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90점 받았다고 잘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상인 거다라는 표지인 거죠. 3학년 성적입니다. 3학년도 비슷비슷한데 3학년 때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2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3학년 때 정신을 차린 애들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1학기하고 3학년 1학기, 2학기를 보면 2학기가 조금 더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구나. 퍼센트가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90점 이상이구나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몇 등급 맞을지를 대략 짐작을 좀 해봐야 되니까. 자, 우리는 일단 9등급제로 볼게요. 그러면 1등급은 요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고 2등급은 요 위로 7%, 그러니까 합산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10명 중에 1등하면 2등급인 거예요. 10명 중에 2등하면 3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고요. 그러면 아까 90점 맞은 애들 46%라고 가정하면 요 구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계속 90점 이상이었는데 왜 5등급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가 아니고 원래 그 성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실제로 어떤 성적인지 등급으로 점수로는 판단이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애가 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학원을 다니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니까 애가 어느 실력인지 어느 정도 압니다. 요게 이제 5등급으로 바뀌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왜 색깔을 칠해놨냐면 요 정도 내신이 3등급 대 정도가 나오면 인서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까지가 대략 그 선이 4등급 중반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대학에서 받아보는 내신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얘가 몇 등인지를 몰라요. 등급만 압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100명이라 했을 때 얘가 34등 했는지 11등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촘촘하니까 1등급이면 너는 어느 정도겠다 이걸 판단이 가능한데 얘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3등급이면 진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의 중요성은 조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1 안에 들어가고 2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는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 3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3 바깥으로 나가면 얘가 정말 요 정도 그래도 괜찮은 애인지 아니면 정말 공부할 능력이 좀 부족한 애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아예 안 쓰죠.
그러니까 3 정도 되는 애들은 대학에서 좀 이렇게 많이 페널티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수 산정 방식에서 등급별로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등급 이상 가면은 점수를 많이 깎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내신이고 우리 앞으로는 요게 수능 등급은 그대로 9등급제로 유지가 됩니다. 요거는 반에서 몇 등 정도까지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등수로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신은 10등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교에서 300명 기준으로는 10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명 기준으로는 한 7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9등급제로 보면은 인원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수능에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고1에서 각 학교별로 몇 등 정도 하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는지 3등급 기준으로 좀 알아보면요. 369는 대략 200명 정도요. 대부분이 200명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대략 전교 40등에서 50등 사이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서울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동아고인데요. 동아고는 이제 여기 남양주 오른쪽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여기 또 남양주는 인원이 확 많죠. 여기 400, 50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상위권 애들도 물론 많지만 100등 안에 들면 되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등부 성적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중요한 건 평균 성적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 그 학교의 성향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두 칸입니다. 요 위에 두 칸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 애들의 성적 분포가 넓다. 애들의 성적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뜻입니다. 요 밑에 두 개는 표준 편차가 작다 하니까 애들의 성적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겁니다. 평균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학교는, 그러니까 밑에 두 칸은 못하지는 않는 학교예요. 적어도 다 못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안 돼요. 다 못하는 애들 중에서도 못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안 돼서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되는 학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표준 편차가 넓어요. 근데 평균 성적이 낮으면 이 학교는 그냥 보통 학교인데 시험이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시험이 좀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 편차가 작은데 평균 성적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수준이 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목고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가 요거.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한 70%가 이런 거 같고, 특목고도 물론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 요 근처 고등학교 분석인데요. 요 위에 두 개 학교만 볼게요. 평균 성적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비교해 보시면 평균 성적이 제일 높잖아요. 여기 60대, 70대. 여기랑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문제가 평이한 난이도인데 평균 성적이 높은 편입니다. 표준 편차는요? 작은 편이죠. 그러면 어떤 학교일까요? 평균 성적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다. 성적 우수자가 많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음. 맞잖아요. 그럼 그 밑에 다른 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성적이 낮아요. 표준 편차가 크다, 넓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은 학교, 학생 간 편차 심한 학교일 가능성 높다. 369가 그런 학교입니다. 369는 흔히 뭐가 없다는 말을, 저는 없지만 허리가 없는 학교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위에 한 30명에서 많게 보면 50명. 이제 1, 2, 3등급 딱 하고 있고, 밑에 나머지 중간 성적이 없어요. 그냥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런가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369 A, B, C, D, E. 장난 아니죠. 얘네 물론 근데 이게 1학년 거라서 공부를 포기한 거 아니고요. 얘네 문제가 어려우면 어느 수준 이하 애들은
엄청 많이 틀려버리니까 이런 50점대 이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요 위에 동아고하고 비교해 보세요. 분포를. 확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머님들도 이런 정보를 뭐 이거를 이제 찍어 가셔도 되지만 집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예를 들어 선택을 하실 때 이런 거를 파악해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약간 어중간하게 한다 그러면 조금 어중간하게 하긴 한데 잘하긴 하는데 좀 어중간하다 이러면 조금 못하는 애들이 좀 밑에 받쳐주는 학교에 가는 것도 괜찮고, 우리 애가 누가 옆에서 자기를 이기는 순간 불붙어서 더 열심히 한다 이러면은 이제 동아고나 이런 데 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뉘어지고요. 뭐 도농고 같은 경우가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평평하고 요 위에 애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요 위에가 이제 8점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 잘하는 애들 비율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도농고 쪽으로 빠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옛날하고는 달라서 시험 문제를 보면요. 여기 365과 동아고 뭐 포함해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데는 365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공부하는 건 비슷하게 해야 돼요. 막 쉽게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자, 그렇고요. 성적표는 이제 이건 고등부 성적표입니다. 고등부 성적표는 그래서 보실 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과목 평균 보시고 옆에 표준 편차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죠. 여기 바로 도농고 1학년의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입니다. 우리 애가 이 정도 성적 받으면 괜찮겠죠. 그래, 괜찮다. 국어는 근데 이번에 국어 시험 좀 어땠을까요? 여기 보시면 국어 시험이 지금 얘가 100점이에요. 근데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동점자예요. 100점 맞은 애가 14명이다. 그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간단하게 보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4%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까지? 12명, 13명 정도까지인데 얘네는 그럼 100점 안 맞으면 1등급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도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비슷합니다. 과목 평균도 비슷하고 이런데요. 요거는 2학년 겁니다. 인창고 거고요. 이 친구 특성 보면 여기 잘했다. 국어 3명밖에 100점 없는데 100점 맞았죠. 1등급 당연히 하는데 이 밑에는 계속 요거는 지금 계산해 보면 4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국어는 잘하는데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한 친구, 수학 안 좋고 영어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보니까 아마 문과 성향의 학생으로 보입니다. 1학년 때는 이거보다 못했는데 그래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보면 이제 수태고인데요. 수태고가 좀 특이할 만한 학교입니다. 수태고가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가 좀 적어요. 이게 다른 학년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게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수태고가 도피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태고로 괜찮은 애들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우리 애들이 받았으면 하는 정도의 일단 1111 한문 2 이 정도의 성적. 이 친구는 저희 학원에 처음부터 다녔는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국어 계속 1등입니다. 자, 3학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원이 이제 203명인데 다산고입니다. 이게 그 다산고인데 인원이 나눠져가지고 화작하고 엄매로 나눠져서 적은 거고요. 원래는 300명이 넘습니다. 고3 학생인데요. 여기 이제 평균이 아까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낮죠. 왜냐하면 고3은 어떤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기, 정시파가 많기. 그게 언제부터 생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애들도 많고 심지어 뭐 이거 25 막 이렇게까지 가요. 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점수를 보시면 88점인데요. 얘가 전교 3등입니다. 평균 점수는 50점밖에 안 되고요. 이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적은 건데, 그래서 요것도 77점도 전교 1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점수가 이제는 안 중요하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의 시험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75% 정도가 교과서에 단원에 그냥 차례대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조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외부 지문이 한 25%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동화고는 평범하게 내는구나. 여기는 논술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논술형도 없고 다 객관식이었고 평범하게 되고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화고는 잘하는 학교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다. 올해는 그랬고요. 작년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인창고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으신가요? 중간고사를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안 봤습니다. 작년에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다 몰아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험 대비하는 기간은 다 똑같은데 범위가 이런데 여기서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법 단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창고 말고 다른 학교는 요 단원이랑 요 단원이 찢어져 있어요. 딴 걸로. 근데 얘네는 이거하고 이거가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3개의 문법 단원이 다 들어가고 여기서 93% 내고 외부 지문 조금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삐끗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창고는 문제는 이제 작년부터는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여기 이제 범위는 이랬지만 보기 같은 거나 선택지 1, 2, 3, 4, 5의 외부 지문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창고 문제가 동화고보다 이걸로만 따지면 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그 학교 관계자분 아시는 분 어머님이 있으시면 항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학기 초에 바쁘고 수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다른 과목은 해요. 국어를 안 하나요? 국어만 안 해요. 네. 자, 수태고입니다. 수태고는 조금 특이한가요? 엄청 특이한 겁니다. 이 선생님께서 3년 전까지 인창고에 계시던 분이에요. 인창고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요 단원이 중요 단원이라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해요. 교과서를 펼치지도 않아요. 프린트로 수업을 조금 하고 이상한 프린트를 막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다 처음 보는 거고, 이거는 다행히 제가 읽었던 책이라서 내신 대비를 문제를 다 만들어서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어떤 이상 문학상 수상 작품집 이런 것들에 있는 작품들을 몇 프로 이렇게나 내십니다. 그러니까 수태고 애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많은 이유가 학원을 안 다니면 내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서 주니까 하는데 이거 그냥 백날 이거를 한 달 동안 읽고 있어야 돼요. 읽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뭔가 풀어보기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중에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수능과 관련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수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산고입니다. 다산고는 적절한데 문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쪽이 늘어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동아고하고 애들이 이제 거주 지역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되게 쉽게 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신도시 학교의 보통 특징이 처음에는 막 담배 피는 애들 막 많고 막 엉망인데 조금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조금씩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제 시험도 그게 발레로 이 시험이 어렵다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369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 중간고사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분석을 자세히 했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문제가.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깝죠. 애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2문제인데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지문하고 연계로 낸 거예요. 얘도 연계, 얘도 연계, 얘도 연계, 이것도 다 연계로 낸 거예요. 그럼 뭐랑 연계로 냈냐? 이거랑 연계로 냈는데 저희가 자료가 많다 했잖아요. 저희는 어떤 시험지를 보면 한 문장만 입력하면 딱 떠요. 그게 어디 건지. 다 떠요. 안 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냈어요. 뭐 공군사관학교 기출 뭐 이런 데서 내고, 사관학교 기출은 3군이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낸 건 낼 수 있죠. 근데 고3 수능 완성에서 또 내고,
다른 교과서를 쓰다 온 선생님이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교과서에서도 내고, 고2 모의고사에서도 내고, 이거는 찾다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건 윤동주 서시 말고 딴 건데,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문제잖아요. 이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중간고사 때 이런 걸 하죠. 중간고사 대비 한 달 직전에 애를 등록시켜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했거나 아니면 국어 영역은 그런 게 있어요. 타고난 능력이 사실 중요한 과목은 맞습니다. 수학보다. 수학은 아무리 타고나도 이걸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국어는 타고나기만 하고 책만 많이 읽었더라도 공부 안 해도 사실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위에 항상 몇 %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실성을 바탕으로 올라간 애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저 밑에 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369가 약간 이 지역의 명문 학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369 설명회에도 제가 갔거든요. 근데 입학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번에만. 그러니까 원래 계속 좋은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괜찮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타서 이 나머지 애들 계속 실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정도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비하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핵심은 바뀌는 거는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과목 중에서 152학점인가 154학점 정도가 196학점이죠 전체가? 맞나요? 그 4분의 3 이상이 학교에서 거의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는 그게 본인이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고2의 진로 선택 빼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진로 선택까지 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이 등수를 매기는 과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로 갔을 때 현재랑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고, 일단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5등급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하나 특이한 사항입니다. 내신에서 논서 수령 평가가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 정도 나오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논서 수령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든 과목의 A, B, C, D, E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절대평가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등수대로 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누가 90점 맞았냐 80점 맞았냐를 보겠어요. 대학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많이 참고하지 이거는 크게 참고를 많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에서 빠집니다. 근데 크게 의미 없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수능이 바뀌는 거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해당되는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과거에 수능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능 보신 분들의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의 애들이 다 똑같은 수능을 봅니다. 선택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공통 그 밑에 사탐 과탐도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부담이 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내신은 아까 부담이 사실은 조금 더 늘어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등수 매기는 과목이 더 늘어났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원래 요거 선택하든지예요 지금은. 근데 여기 화법이 여기로 갔고 언어가 여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공부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수능도 지금 사탐 과탐은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니까 그거 전체 영역을 물화생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부담이 늘어났다. 물론 깊이는 얕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공통입니다. 심화수학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작년 10월에는 심화수학을 이과 상위권 학생들 위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발표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빠지는 걸로. 왜 빠졌냐? 심화수학은 우리가 선택과목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 학점은행에서 심화수학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평가하면 되지 수능에서 굳이 봐야 되냐? 이래서 뺐습니다.
바뀐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신 점수는 5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대학에서 쓰기가 조금 그럴 거다. 내신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능이 1등부터 45만 등까지 쭉 한 줄로 간다.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몇 등인지 위치 파악이 좀 용이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대학 배치표라는 게 있었는데 몇 점 이상 어디, 몇 점 이상 어디 이런 거 있었죠. 뭐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다 나눠져 있지만 한눈으로 좀 보기가 더 좋아질 겁니다. 국어는 문법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수능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 내신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중3 어머님들만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두 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수능 최저가 점점 작년까지 없어지는 분위기였어요. 서연고 전부 다 줄이는 분위기였는데, 그거를 올해에는 아마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그런지 예행 연습을 하느라고 그런지 주요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를 과거에 없었던 걸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종이 확대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신 성적의 점수 등급을 좀 봐봤자 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종이라는 거는 그거 외에 동아리 활동을 본다든지 뭐 어떤 애 세부적 특기사항을 본다든지 세특을 본다든지 그런 것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 학원 방학 스케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고등부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애들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방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원에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는데요. 특강도 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중3 애들은 고등부 특강 들을 수 있습니다. 중3 애들은 3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시간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1 정규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7시고요. 여기가 여러 개를 깔고 싶은데 현재 선생님들 시간표상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 중3은 2개입니다. 여기하고 토요일날 3시 반 타임하고 일요일날 12시 타임. 중2는 여기 하나밖에 현재 개설을 못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에서는 지금 애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아마 한 반씩 정도는 더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에 맞춰서 오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클리닉인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클리닉을 방학 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뭘 하냐면 중3은 모의고사를 푸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하고 거기 문제 풀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가 제대로 읽고 그 독서하는 습관 들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강이고요. 특강은 요렇게 요 왼쪽 줄, 오른쪽 줄 있어요. 근데 요 오른쪽 줄은 중등부 학생도 듣고 싶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1은 안 될 것 같고요. 권장하지 않고요. 중2는 똘똘한 친구면 괜찮습니다. 요런 거는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고전에서는 시조만 70개를 알아도 2학년 것까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뭐 요런 거는 들어도 좋고 뭐 이런 거는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별로 안내를 해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제가 소개하면 앉은 자리에서만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명진 팀장님이신데요. 여기가 보라색으로 했더니 안 보이네요. 너무 잘생기셨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연국어학원 고등부 총괄 담당하고 계시고요. 주로 강남 쪽에서 많이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수반 원장도 하셨고요. 총괄 부원장, 아주 큰 재수학원입니다. 거기 부원장도 하셨고, 이제 고등부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시고, 현재는 요 학교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 선생님은 박상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선생님께서 주로 이 분당 쪽에 많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에도 계셨습니다. 요 학원들이 작은 학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형 학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학원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 역량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 다 아주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구담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중계동에 계셨고요. 여러분 어머님들 다 국풍학원 뭐 아실 테고요. 요 학원은 중계동에서 아주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 꽤 큰 학원입니다. 여기서 고등부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별로 이렇게 학교 나눠져 있고요. 그 학교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원 모든 교재의 뒷장에 보면은 이렇게 맨 뒷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저희 애들이 항상 고3 때 저를 만난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1, 2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 있고 중등부 때 배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간 놓치지 않고 어머님들 좋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신 어머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비.